잘 잤어요? 네. 처음 하시는 분이 오셨네, 그죠? 공부를 좀 해보셨나요? 처음 하시는 분은? 공부를 좀 해보셨어요? 못 알아듣지, 당연히. 지금, 왜, 뭐하러 오늘 오셨어요? 제일 힘든 데인데. 오더라도 저희 다음 주 5월 초에 와야지. 네. 감정평가라고 아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데. 뭘로 오셨어요? 네. 평가가 얼마나.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면 돼, 처음부터. 근데 마지막 부분이라 힘든 거예요. 네. 잘 오셨습니다. 어쨌든. 네. 기본서로 보시면 이제 492쪽이죠. 그래서 저 부동산 감정평가인데요. 여러분 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 시험을 보죠. 그래서 상당히 방대한 량인데 우리는 이제 40문제 중에서 6문제 정도 나옵니다. 통상. 그래서 6문제를 맞추기 위한 부분인데 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감정이 많은 부분이 감정평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반부,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감정평가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평가 방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 1장은 이제 감정평가가 뭐냐? 평가의 이해인데, 이쪽에서 이제 대략 한 3문제 나와요. 3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이 평가 방식이죠. 그래서, 평가 3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 여기 한 3문제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쪽을 우리가 저번에도 왜 1, 2월 달에도 앞쪽은 했죠, 그죠? 지금 이제 평가 3방식 쪽이 여러분은 처음 하시는 데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기로 하고 앞쪽으로 오늘 마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뭐 할만할 거예요. 그래도 앞쪽이랑. 자, 그럴 때 넘어가셔서 저 492쪽에 자, 평가가 뭐냐 그랬는데 자, 부동산 평가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것. 즉, 이 부동산이 얼마냐라는 걸 금액으로 나타내는데 금액 1억이냐 2억이냐 가액.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평가의 필요성인데 여러분 그런 거는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셔가지고 494쪽으로 가셔서 이번에 자 부동산 평가의 분류. 자 거기다 별을 하나 해주시고 이거 시험에 좀 나온다 그랬죠. 자 부동산 평가의 제도상 분류를 했는데 공적 평가, 공인 평가는 쉽죠. 공적 그러면은 이제 공적 기관 국가가 하는 평가예요. 대표적인 게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은 이제 그 감정평가, 평가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에 의한 평가를 말한다. 공인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누가 평가하는 거냐? 공인,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원이에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그렇죠. 그래서 공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걸 공적평가를 하고 국가가 하는 걸 소위 국가의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걸 공인평가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는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필수적 평가예요. 예컨대 보상평가, 수용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필수적. 임의적 평가의 대표적인 건 담보평가의 담보. 돈 빌릴 때는 담보평가를 하죠. 그런데 돈 빌릴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내 아파트를 담보평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는 거니까 이게 임의적이죠. 그래서 이런 걸 임의적 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필수적 평가는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관계인은 의무적으로 소정의 평가를 하는 것 그랬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임의적 평가죠. 이해관계인이 임의적 의사에 따라 행하는 거.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가로 3번 자 공익평가나 사익평가가 그랬는데 그건 쉽네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평가다 그러면 이제 특히 수용에 따른 보상평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사익평가는 뭐 대표적인 게 담보평가죠.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돈 빌리려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부동산 평가의 업무 기술성 분류를 했는데 단독과 합의제는 이제 머리 숫자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한 명이 평가한다 그러면은 단독 평가, 여러 명이 같이 한다 그러면 합의제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가로 2번에 현황 평가나 조건부나 기한부나 소급을 했는데 이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평가를 안 해보시고
실제로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다른 말로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다. 다시 다른 말로는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다라고도 하는데요. 평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류해요. 현황 평가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건 평가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한부 평가이다. 그다음에 소급 평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구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여러분 뭐 민법 공부 많이 하시니까 소급이네, 소급. 법률 용어에서 소급은 뭐예요? 미래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 그래서 과거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행하는 평가죠. 이것도 민법 공부하셨죠? 민법 총칙에서 조건과 기한 그런 거 나와요, 그죠? 조건은 뭐라 그러느냐? 장래 성취가 불확실한 사건, 그렇게. 기한은 뭐냐?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일정 시점 딱 정확하게 정해진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래를 향한 평가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제 명확하게 다르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오늘이 이제 2018년 4월 30일이라 치고 그냥 날짜가 오늘 몇 일이에요? 4월 21일이다. 이게 오늘 현재죠. 자,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 오늘 평가를 의뢰하면서 제가 필요해서 그러니까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이제 과거로 가는 거니까 소급평가라 그러는 것이고, 아니고, 저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좀 해주실래요? 이런 거는 과거의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이런 걸 기한부 평가라고 한다. 그럼 이제 현황평가나 조건평가는 아까 조건은 했죠.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성취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조건의 성취 이런 걸 전제로 행하는 평가, 그런 걸 조건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만일 뭐뭐 한다면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합병 또는 분할을 전제로 하는 평가예요. 예컨대 뭐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있을 때 여기 뭐 이런 그림 우리 많이 그려봤죠. 근데 이런 필지들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여기 A 필지가 있고 여기 B하고 C 필지가 있고 이쪽에 D 필지가 있다. 그럴 때 땅값 제일 비싼 건 A죠. 도로 두 개 붙어 있으니까 한 평당 1,500이라 치고, B나 D 같은 경우 평당 1,000 정도 하겠죠. 그럴 때 C 같은 경우는 맹지니까 이거 비싸다 그랬어요, 싸다 그랬어요? 500도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럴 때 만일 B하고 C가 합병한다면 얼마가 될 거냐? 합병하면은 C의 가격도 싸지겠어요? 굉장히 비싸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조건. 현황평가는 말 그대로 현실의 이용 상황 그대로를 인정하는 평가이죠. 그래서 현실의 이용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C의 경우에는 맹지니까 맹지 상태 그대로 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조건은 합병한다면 그랬고, 그래서 그런 걸 현황평가라고 한다. 다행히 뭐 이해가 좀 되시니까 다행이네요. 현황평가죠. 그래서 대상 물건이 있는 상태 그대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있는 그대로죠. 제한받으면 제한받는 그대로. 자, 이번에 조건부죠. 다소 불확실하지 않은 부동산 가치 증감요인이 된 새로운 상태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걸 전제로 하는 평가이다. 그 다음에 기한부는 이제 앞으로 그랬으니까 미래죠. 소급은 과거. 이렇게 간략하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뭐 천문학 수시적 그런 거 됐고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바로 4번에 자 평가 기법상 분류, 그래서 이제 독립평가, 부분평가, 일괄평가, 부분평가를 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정리를 간결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 이제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라고 보통들 이야기하는데 평가 대상 물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평가 기준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대상 물건에 따라서 물건이 한 개일 때 하고요,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될 때 뭐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물건일 때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규칙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느냐. 평가는 대원칙이 뭐냐면 개별평가입니다. 개별평가라는 거는 물건은 각각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컨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가지고 저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기 네 필지에 땅이 있다. 원래는 땅 한 개였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네 필지로 딱 똑같은 면적 70평으로 쪼개가지고 형제들이 다 살고 있대, 형제들.
그러니까 따로 평가하려면 평가 수수료가 4배 들어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묶어서 하자.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평가는 묶어서 할 수 있다고요. 개별적으로 행한다고요. 개별적으로 한 개씩 하는 겁니다. 하나 따로. 그런데 이제 그 15조 제2항에 보면 오르기치.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일괄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괄평가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데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을 때인데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따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한 개의 물건이에요. 두 개의 물건이에요. 이게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땅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일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이제 15조 3항에 보시면 한 개의 물건이라도 이런 게 중요하죠. 가치를 요것만 아시면 돼요.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억자, 구분, 평가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구분 평가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이렇게 한 400평의 땅이 있고 주유소가 이용되더라. 그럴 때 앞쪽은 주유소 장사하는 곳이고 기름 넣다가 이제 화장실 잠깐 들리려고 뒤로 갔더니 그 단독주택이 있더라. 이거는 한 필지의 땅이지만 한 개의 용도로 쓰는 거예요. 두 가지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는 전면부는 돈 버는 데니까 비쌀 것이고 뒤에는 싸겠죠. 이렇게 가치가 달라질 때는 한꺼번에 평가한다고요. 구분해서 평가한다고요. 구분 그러니 구분. 그래서 상업용 따로 주거용 따로 구분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기억 구분 그러면은 여기도 가치라 그랬죠. 기억은 기억끼리 다닌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부분 평가는요.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될 때는 다시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일괄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런데 다만 특수한 목적이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부여되는 경우는 그 일부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런데 복합부동산은 원래는 일괄평가가 원칙이죠. 근데 특수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야 나는 땅 부분만 평가 좀 해야 되겠다. 땅 부분. 그럴 때는 그 일부를 평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그럴 때는 현재 건물의 제한 상태를 인정하는 평가이니까 일종의 현황평가인데 현황평가예요. 그래서 일본의 독립평가랑 전혀 달라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요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발음도 비슷하죠. 구분, 부분. 발음 구별이 잘 되세요? 안 돼요. 웬만큼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읽을 때도 구별이 잘 안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요걸 구별하는 게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가치를 달리한다. 기억으로 시작한다 그럴 때는 비읍자 부분을 쓴다 그랬어요. 기억자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은 기억끼리 친하다 그랬죠. 그럼 이제 기억이 아닌 놈은 아무거나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예컨대 여러분 구분 건물이죠. 구분 건물. 아래쪽은 상가, 위쪽은 주거, 주상복합이다. 그럴 때는 층별로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그럴 때 이걸 다 평가를 해가지고 야 20층이니까 20으로 나누자. 그러면 되겠어요? 층별로 해야 되겠어요? 이게 구분 평가예요, 이거 대표적으로. 이해하셨나요? 구분 건물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독립평가는 그 일본 이야기니까 됐고, 좀 이따 이야기 따로 드리기로 하고, 일괄평가죠. 평가는 대상 물건을 개별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별평가예요. 다만,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한다. 이게 일괄평가죠. 그러니까 전단은 개별평가를 쓰고 있고요. 후단은 일괄평가를 지금 써놨네, 한꺼번에. 그 다음에 가로 4번, 자, 구분평가죠.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 작하기 밑줄. 가치를 달리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자 구분평가죠. 그 다음에 바로 2번, 자, 부분평가인데, 부분평가란 부동산의 복합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상태를 주어진 걸로 보고 구성 부분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현황평가라고 했는데, 일단 복합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상태를 주어진 그대로 보고 일부분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 구성 부분을 땅만 따로 평가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독립평가는 그 일본평가 기준이어서 뭐 여러분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독립평가, 부분평가, 이제 병합분할평가 이렇게 일본은 3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뭐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보기로 하자고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자 넘어가서
제2절은 이제 부동산의 가치 이론인데,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서서히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아까 앞부분 1절은 뭐 별 의미는 없고,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요약집을 확인해버리고 하죠. 뭐 두 가지 다를 보는 걸 약속을 했으니까. 번거롭더라도 보자고요. 요약집은 이제 여러분 186쪽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기초에서 1절이 개요인데, 뭐 필요성이 있고 뭐 기능, 뭐 정책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뭐 특별원칙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특별원칙은 좀 기억하자고요. 특별원칙. 우리가 제1편 할 때 부동산 활동의 일반원칙이다 뭐 기억이 나시면 좋겠는데, 부동산 활동의 일반원칙은 첫 번째는 부동산 활동은 능률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안전성이죠. 세 번째는 경제성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정성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외우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활동의 일반적 원칙이다 그랬죠. 그럼 감정평가 활동에서는 감정평가에서만 쓰는 거니까 일반 원칙이에요. 특별한 원칙이에요. 특별. 그래서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은 차이점만 기억하면 돼. 차이점. 능률성 똑같죠? 안전성 똑같죠? 자, 평가도 능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빠르게. 평가도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안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평가는 수수료 많이 준다고 고액 평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성을 취하는 게 아니고 전달성을 취하고 있다라는 건 기억해야 되겠다. 차이는. 그래서 거의 전달성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합리성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차이만, 제목만 아시면 돼. 전달성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의 분류를 했는데 그 별 하나 하자 그랬죠. 그래서 아까 다 했던 거니까 쭉 보시면 되고. 여러분 맨 밑에 감정평가의 전문성, 그래서 1차, 2차, 3차 수준의 평가 활동, 요거 우리 총론에서 다 했던 거죠. 1차 수준은 비전문가가 하는 것, 2차 수준은 부동산 전문가이긴 한데 타 분야 전문가라 그랬고, 3차는 당해 분야 전문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총론에서 했던 이야기니까 어차피 다음 주에 또 해요 이거.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반복하시라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188쪽에 보니까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에서 현, 조, 기, 소 4개 있죠, 그죠? 그다음에 평가 대상 물건에 따라서 이 감정평가 규칙, 감칙 그렇게 써놓은 건데,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 부분 그랬는데 구분만 모자랬죠.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지 않은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복합건물은 주상복합이라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얘기 들었죠. 그다음에 그 시험에 나왔어요. 한 필지가 여러 획지,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아까 전면은 주유소, 후면은 단독주택. 그게 한 필지가 여러 획지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시험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독립평가는 이제 일본의 평가 기준이다라고 제가 써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타 그런 건 안 봐도 된다. 그러니까 기타죠, 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가치 이론인데, 가치 이론은요,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불편하긴 하시죠. 그냥 요약적으로 해버리면 좋긴 한데, 에이. 그래서 약속이니까 화요일까지는 약속 지키자고요. 아, 힘들어 죽겠어. 아주 약속 괜히 해가지고. 자, 야간반은 그냥 요약적으로 하니까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그래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서로 편해. 여러분들이 좀 그냥 요약적으로 하시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참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이야. 공부는 뭐 욕심이 많아야 되긴 해요. 참고로 노량진은 요약집을 안 합니다. 요약집은 5월달부터 하려고 아예 안 해요. 거기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정신이 없어. 뭐 오전 오후 해가지고 한 100몇십 명이 위에 앉아 있는데, 그걸 자 요약집 몇 쪽 그러면 막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짜증 나요. 힘들어가지고 어깨 부딪히고 그러니까 딱 책 한 권만 해. 약속된 것만. 더 이상은 안 해요. 거기서는 자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458쪽에 그 첫 번째 부동산 가치의 일반을 그랬는데, 자, 기본소로 갔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기억한다 그랬어요. 가치 정의.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치라 하면 장래 기대되는 편에게 뭐라고요? 현재 가치이다. 요거는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벌써 한 4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그다음에 자, 그 옆에 보시면 괄호변은 가격과 가치 관계가 그런데 그런 걸 읽어보시면 되고, 괄호 선번에 가치와 가격의 구별이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죠. 가치라는 거 value하고 가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인데, 시험에서 이게 자주 나온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PR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너무 뭐 이런 걸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value.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price죠. 그래서 P-R-I-C-E, price. 그럴 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개념이 어떠냐, 오차가 어떠냐, 과거 값이냐, 현재 값이냐, 아니면 다원성이라는 게 있냐 없냐,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방금 이제 가치 정의는 뭐라 그랬느냐, 장래, 개념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 요것들의 미래 가치라고요, 현재 가치라고요, 현재 가치,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죠? 가격은 뭐냐 그러면은 요건 실거래가예요. 실제로 팔린 가격.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거래액이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의미가 없고 별로. 자, 이제 오차라는 게 어떻게 개입되느냐 이런 건데, 이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평가할 때 뭐 조금 이따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정도까지는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는데요. 가격에서 오차들을 조정한 값이죠. 뭐 근데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우리 집이 얼마냐? 32평짜리 이 앞에 있는 거다. 101동 301호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합리적이라면, 야, 우리 동네에서 최근에 팔린 게 얼마에 팔렸냐? 똑같은 32평이. 그런 걸 거래 사례라고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 그게 5억에 팔렸다. 그럼 우리 집도 5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한다. 그럴 때 이 거래 사례 가격이 만일 급매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민가에 대해서 10% 싸게 팔렸다면, 제가 우리 집 평가할 때는 급할 것도 없는데 10% 싸게 똑같이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화 시켜야 돼요. 그런 걸 보정한다, 오차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은 이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가 있을 거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오차가 개입될 수 있다. 예컨대 아까 이 사람이 급해가지고 10% 싸게 팔았다. 그럼 오차가 개입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1, 2월 달에도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 이거 제가 볼 때는 교수님 좀 오타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요거요. 이거 이항하면은 가격이 되는데요. 이항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한글에 보면 이런 부호도 있던데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이 부호는 의미가 없고 이거는 오차를 보정한다는 의미고, 이거는 오차가 개입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수학이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뭐 부호는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다, 이거. 요거는 항상 현재 가치라고 그랬죠. 현재 기준 시점 현재 가치예요. 요거는 일단 거래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과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치는 가치의 다원성이 있다 그랬죠.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이 부동산을 시장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고, 담보 가치 평가할 수 있고, 청산 가치, 폐지 가치, 뭐 적정 가격, 정상 가격, 뭐 특정 가격, 한정 가격,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가격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 거래됐던 건.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 기억할 필요가 없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랬죠. 요 정도. 그래서 거기 좀 이따가 이제 요약집으로 확인할게요. 그래서 이제 확인은 좀 이따 요약집으로 하고 여러분 그 502쪽에 가셔가지고 부동산 가치의 종류 특징 그랬는데, 요거는 시장 가치의 개념만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한 6째 줄 내려가시면, 시장 가치란 토지 등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양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있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 그랬느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평가에 확률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고, 그래서 평가를 과학화, 객관화했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시장 가치라고 한다. 좋아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시장 가치 조건 그런 거는 이제 안 해도 돼요. 방금 개요를 그대로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대통, 출당, 대상 물건의 시장성, 통상적 시장, 출품기관의 합리성, 당사자의 정통성, 거래의 자연성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나눠 설명하는데 그런 걸 외울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방금 제가 대통, 출당, 그랬다고 또 그걸 또 따라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외울 것 같으면 별했죠. 이해하신 거죠? 저야 뭐 선생이니까 다 기억하고 있지만 외워서 뭐 하겠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니까 바로 이번에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옛날에는 많았어요. 특정 가격, 한정 가격 뭐 별게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 가치, 적정 가치 그런데 요즘은 딱 가치라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하고 시장 가치 이외의 것들. 그래서 이 외의 것들이 이제 뭐 특정 가격도 있고 한정 가격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가치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그 뒤에 가시면 자 504쪽에 가시면 적정 가격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 아니고요. 법이에요, 법.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가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읽어 보면은 요게 바로 시장 가치예요. 그래서 적정 가격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 보니까 적정 가격이란 토지 및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죠?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아까 읽었던 시장 가치랑 혹시 다른 게 있나요? 없어요. 문장 몇 개 빼고는. 그러니까 오늘날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시장 가치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적정 가격이나 완전히 일치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아주 복잡했어요.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2001년 이후에 이제 법률로 해결했죠. 법을 개정해서 바꿨어요, 그냥. 다음에 이제 505쪽에 보시면 이제 4번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다 그랬는데, 이런 건 중요하죠. 별 2개 하시고.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올 때 우리가 이제 이 특징에 대한 걸 벌써 이제 3개를 했죠. 제1편 총론에서 이제 부동산의 특성 그런 거 했죠, 그죠? 예컨대 뭐 부동성이다, 부증성이다, 영속성이다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2장 가가지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이런 거 했죠, 그죠? 그다음에 제3편 시장론에 가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특징 뭐 이런 거 하셨죠, 그죠? 그럴 때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특징? 특징은 같은 점이에요, 다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좋아요. 차이점이죠. 그러면 자 부동산은 항상 누구랑 비교할 때 차이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동산. 동산을 특수한 재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일반 재화예요. 그렇죠. 이제는 뭐 이런 용어에 좀 익숙해졌죠. 그래서 동산, 일반 재화랑 비교할 때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성을 부동산의 특성이라 하고, 일반 재화 경기랑 비교할 때 부동산 경기가 갖는 차이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 한다. 근데 주의가 뭐 길다, 진폭이 크다 이런 거 했죠, 그죠? 그다음에 일반 재화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가진 특징 차이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 한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전국이 하나의 시장이요, 국지적 시장이요, 국지적. 그다음에 표준화요, 비표준화요, 비표준화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이건 뭘까요? 부동산 가격이 일반 재화 가격하고 같은 점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특징은 항상 시험에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부동산의 가격은 동산과 달라서 교환의 대가인 가격하고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뭐 민법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될 거고, 동산은 일반적으로 임대가 안 돼요. 왜요? 동산은 오래 쓰는 재화요, 먹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임대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강의를 끝내고 노량진에 식빵을 제가 2개를 사갔는데, 식빵 전문점인데 뭐 독특한 게 많이 있대요. 수강생분들이 사와가지고 이제 알았는데, 안에 그 모찌떡이 들어간 식빵도 있더만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먹으면은 이렇게 쌀을 씹는 거예요. 독특해. 식빵만 만드는 집이야, 그 집이. 노량진은 또 싸요. 막 모든 게 다 싸, 거기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치즈가 들어간 게 치즈. 요즘은 많이 나오는 먹물, 오징어 먹물 있잖아요. 먹물하고 치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생각이 나서 모찌를 하나 샀고, 또 이제 와이프가 삐질까 봐서 치즈를 하나 샀죠. 이제 그래야지 이게 복잡해, 같이 살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갖다 주고 아침에 일찍 어머니랑 식사하고 와이프랑 애들은 좀 더 쉬라 그러고 나왔는데 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빵 잘 먹었다고. 밥 안 먹은 거지,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가 안 되니까 임대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차이 맞죠?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의 가치는 소유권 기타 권리의 가치이다 그랬죠. 소유권 기타 권리 이게 대가이다. 이게 뭔 말이냐? 일단 이제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둘 이상의 권리이익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둘 이상의 권리이익.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것도 한 개의 권리예요. 쪼개보면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각 세계층 6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6개. 말고도 물권 말고 임차권도 있고 말이죠. 많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가 있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각각 따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냐? 있다. 가능하다. 근데 지상권 따로, 지역권 따로, 전세권 따로 평가할 수 있느냐?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 가치를 통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이 부분 권익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날 평가 이론은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임차권의 평가, 전세권의 평가 이쪽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기업 가치 평가할 때 많이 쓰죠. 회사.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교소 장계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된 가치이다. 배려하에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오래 쓰는 재화죠. 그래서 아까 부동산의 가치의 정의도 뭐라 그랬어요? 장래 수익이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개발되면은 장래 수익이 많을 거니까 그것들이 미래의 가치가 된다고요? 현재 가치에 반영된다고요? 현재 그렇죠. 개발될 거와 따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미래에 개발될 건지 그런 것들을 배려해라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동산과 다르죠. 동산은 지금 당장 맛있냐 그런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개인적 사정 또는 특별한 동기가 개입되기 쉬운 개별화된 가격이다. 그래서 이런 개별화된 가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감정평가 3방식을 공부할 때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사정이 개입되면 그걸 정상화하는 작업, 사정 보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따 평가할 때 조금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대략 4가지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확인은 좀 이따 이제 요약식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자 507쪽에 가시면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다 그랬는데 큰 3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이제 이 별을 좀 하나 하자고요. 별을 하나 하시고 거기 가치 이중성이라는 거는 보통은 시험에서는 이 특징과 가치네요. 그러니까 특징과 함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 이중성인데 가치 이중성이라는 거는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요. 부동산의 가치도 어차피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 비싸죠. 수요가 없으면 가격 싸겠죠. 이렇게 결정된 가격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걸 가치 이중성이라 그래요. 뭔 말이냐? 가치라는 건 수요 공급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고요? 되돌려 주기도 한다고요? 그런 걸 이중성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 조금 이따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죠. 물론 여기다 이전성을 더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을 만들어내고 이 가격이 다시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효, 상, 유, 이전성에 영향을 준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럴 때 이거 효용은 수요자가 느끼는 거예요. 수요죠, 수요. 그다음에 유효성은 당연히 수요죠. 그래서 이것들이 수요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고요. 이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거는 부동산은 뭐가 상대적으로 모자라는 거예요? 수요가요, 공급이요. 공급을 움직이는 요인이 공급. 공급을 제한하는 거죠, 이거. 이전성도 이제 공급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이 수요 공급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둘은 같은 이야기다. 시험에서는 이중성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걸 써먹기도 했고 이걸 써먹기도 하니까 둘 다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가치 이중성은 이제 그렇게 둘 다가 뭐 책에 잘 나와 있고요. 자, 넘어가셔서 508쪽이죠. 그러면 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인데 요건 좀 같이 보자고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유용성이죠. 다른 말로 효용입니다.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전성 등의 상호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하는데,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많이 계시니까 뭐 이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어차피 잘 보이시나요, 그렇죠? 저쪽을 안 써가지고 조금 섭섭할 것 같긴 한데, 아유 그러시구나. 아무튼 아픈데도 고생들 많으시네요. 가치 발생 요인인데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요거는. 근데 왜 부동산은 가치가 있는 거냐? 효용,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가 이런 거 뭐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왜 우리가 주택을 5억 주고 사는 거냐? 주고요. 이거는 쾌적성이나 편의성이나 접근성 같은 게 좋아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역 근처에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싸고, 환경이 좋은 데는 싸다고요, 비싸다고요? 비싸다. 이렇게 효용이 있으면 가치가 있는 거죠. 상업용이다 그러면 뭐 수익이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걸 사는 거 아니에요? 공업용 그러면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효용이 있으면 가치가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효용만 있으면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이아몬드 역설이라는 거를 저번에 이제 제목은 이야기 안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이거? 예컨대 물이나 공기는 효용이 낮아요, 높아요? 좋아요. 다이아몬드는 효용이 낮아요, 높아요? 둘 중에 누가 더 높아요? 이거 없으면 죽죠. 그런데 이건 공짜죠. 효용이 있으면 가치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거 효용이 있는데 가치가 없냐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먹어서 뭐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씹어 먹는 것도 안 씹히니까. 다이아는 경도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거거든요. 못 씹어요. 이빨이 부러지지. 망치로 때리면 깨질 걸로 생각하는데 안 깨져요. 망치가 깨지죠. 경도가 가장 세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효용이 얘보다 높진 않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비싸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죽을 때까지 이걸 해결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스미스의 역설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누가 해결했느냐? 19세기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맹거라는 사람이 한계경옥한데, 맹거. 그래서 맹거가 뭐라 그랬느냐? 야, 효용만 있으면 가치가 있냐? 좀 희소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이거는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뭐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공짜고, 다이아는 귀하잖아. 특히 여자들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가 높은 거지. 이렇게 설명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 무덤에 가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 그러니까 가격은 어떨 때 발생한다고요? 효용만 있어야 된다고요? 희소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희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남자분들은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자주 가야 된다고요? 한 달에 한 번만 가야 된다고요? 물론 쫓겨날 위험은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쫓겨나는 건데. 그래서 그다음에 유효수요이다. 유효수요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다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과학학자들은 여기까지를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의 학자들은 여기다가 권리 이전 가능성, 즉 등기 이전 가능성까지를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걸 가치 발생 요인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효, 상, 유, 이전성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외워놓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509쪽에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인데 거기다가도 별. 요거는 좀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쪽 좀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에 발생하고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되고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발생 요인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가치 형성 요인이 영향을 준다 이거죠. 영향을. 그래서 변화하더라. 자, 이처럼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인 효, 상, 유, 이전성 등의 영향을 미쳐. 거기 밑줄. 영향을 미쳐. 그게 중요해요.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키는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뭐라 그런다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 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구성 요소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가격 형성 또는 가치 형성, 가격이나 가치나 혼용에 쓴다 그랬죠. 가치 형성 요인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역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요인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제일 크게 이야기 드린다면, 근데 어떤 부동산이 가치 발생 요인들 때문에 효용도 있고 굉장히 희소해요, 그 부동산이. 또 뭐 주변에 보니까 막 다들 돈이 있어. 집을 살려고 막 돈을 준비하고 있어요. 구매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로 가치가 발생했냐? 5억이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된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걸 올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리기도 한다. 영향을 준다. 그런 걸 가치 형성 요인이라 한다. 그럴 때 근데 일반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사회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경제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행정적 요인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회적 요인은 인구의 증가 감소, 핵가족화, 가구 분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요인이다 그러면은 도로 및 교통 상황의 상태 뭐 이런 것들 뭐 다 사회적 요인이죠. 경제적 요인이다 그러면 소득의 증가 감소, 이자율의 증가 감소,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죠. 행정적 요인은 부동산을 둘러싼 법 또는 제도적 요인이죠. 그래서 여기 사회적 요인만 해도 대략 한 20개가 넘죠. 경제적 요인도 뭐 대략 한 15개 되고요. 행정적 요인도 한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걸 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느끼면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 동네 인구가 증가한다. 인구가 증가해요. 요게 바뀌었네, 그죠? 그러면은 가치는 5억으로 고정돼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겠죠. 근데 소득이 늘거나 경기가 좋아지면 하락이요, 상승이요? 상승. 그런데 요즘처럼 법 또는 제도적 규제가 강화돼. 규제. 뭐 다주택 뭐 그러면 이제 막 규제하고 그래요. 양도세를 중과시한다.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 수도 있을까요? 내려가죠. 지금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조금 내려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 그 매매를 한 게 좀 잘한 것 같긴 한데 기다리면 올라갈 수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적 요인은 뭐고 지역 요인은 뭐냐라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 요인은 뭐냐? 요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이제 지역 요인은 뭘까요? 지역 요인. 이거는 우리나라 전국의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남양주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역. 네? 그래서 남양주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을 말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컨대 이 지역 요인은 뭐가 있느냐? 당의 지역에 자연환경이 있어요. 자연환경 또는 자연조건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당의 지역의 일반적 요인이 있지요. 아까 일반적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런 게 있다. 그 이야기죠. 일단 쉬운 것부터 할게요. 예컨대 한강이라는 아름다운 강이 있어요. 하천. 그거는 어디 부동산에 영향을 줄까요? 저기 저 아래에 있는 어디 경상도나 전라도에 있는 부동산에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한강 주변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한강 주변이죠. 그래야지 그게 무슨 어디 지방까지 영향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지역의 자연환경은 당의 지역에만 영향을 준다 이야기죠. 남양주 근처에는 하천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왕숙천? 여기서는 좀 멀죠. 옆에 옆에 좋아요. 걸어봤어. 좋아 거기 좋아. 예. 물이 좀 덜 흘러가긴 하던데. 예, 좋아요. 어쨌든 운동하기는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하천은 바로 그 주변 아파트에는 영향을 줄 거예요. 안 줘요? 그러면 무시. 좋아요. 아름다운 산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남양주. 좋아요. 예. 동의하셨어요? 아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전체는 인구가 사실은 감소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 통계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우울한데 2030년 이후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이고 2050년 정도가 되면 인구가 대폭 감소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지자체가 전국 221개 중에 한 40개 빼고는 사라질 가능성이 많은 지자체예요, 실은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토종합 개발계획,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지금 바뀌었죠. 4차에서 이제 5차로 바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가다가 지금 밖으로 샜는데,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역파이 발상이라 그래서요.
국토 균형 개발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5년 정도, 야, 옛날에 소외받았던 전라도나 충청도도, 강원도도, 좀 골고루 개발하자. 경상도만 다 줄 게 아니고. 이런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도 나빠졌어요?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뭐 다 좋아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못 사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느낌이 팍 왔는데, 어렸을 때. 그런데 다 좋아지진 않았지만 꽤 그럭저럭 따라왔어요, 이제. 아직도 소득 격차는 심하게 나지만. 우리나라 제일 돈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울산. 네, 울산이에요. 인당 소득으로는 울산이 가장 높아요. 서울, 부산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울산은 인당 소득이 뭐 4만 달러 정도 되니까 선진국을 이미 넘어갔죠. 그래서 그렇게 잘 삽니다, 그 동네가. 그다음에 부산 뭐 이런 데는 재벌들이 많아요. 서울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지방은 재벌이 거의 없죠. 다 무시당한 동네여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거력적으로 좋아졌다 그러는데, 아까 그랬죠?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면, 돈을 골고루 써가지고, 대충, 쬐끔만 써야 되겠어요? 원하는 지역에 선택적인 지역에다가 집중 투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택과 집중 전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보다는, 거점 도시가 될 지역에다가만 집중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어디에다 정부가 투자할 것이냐 생각 잘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전국 지자체가 다 살아남는다고 없어지는 데가 많다고?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충청도는 평택도 없어져요. 당진도 없어지고요. 딱 하나 살아남습니다. 천안. 네. 힌트 드렸어요, 지금 하나. 나머지는 합격하고 오면 알려드릴게. 불합격하면 안 알려드려. 네?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없어질 동네들. 그래서 땅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런 데다 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지금 아직 이제 국토종합 계획은, 계획 중에 있으니까 이제 완성된 거라고 발표된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겠어요? 하락할 수 있겠어요? 하락. 그런데, 남양주 지역만큼은 인구가 갑자기 이상하게 많이 늘고 있더라, 계속.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 예컨대 이 아파트를 평가할 때는 야, 전국이 하락하니까 똑같이 하락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상승. 그러니까 일반적 요인만 가지고는 가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 요인도 따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고. 개별 요인은 뭐냐? 자, 개별 요인은 뭘까요?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겠어요? 개개 부동산에 영향을 주겠어요? 그래서 평가 대상 부동산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예컨대 학원 건물, 이 건물을 평가한다 그러면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획재 면적이라든가 획재 모양이라든가 고저라든가 장단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획지가 이렇게 사각형하고 삼각형이 있더라. 삼각지라 그러는데 어떤 게 가격이 비싸요? 삼각지고요, 사각형이요? 사각형. 이런 거는 더 형편없죠, 이거. 역삼각지라 그래요, 역삼각지. 이런 거는 출입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다고 떨어진다고요? 떨어진다. 이런 거는 이제 부정형이라 그래요. 모양이 막 일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정해진 형태가 없다, 부정형.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치가 낮더라. 그러니까 획재 모양이 영향을 안 준다고요? 준다고요? 준다. 면적도 그렇죠, 면적. 면적이 너무 좁은 것들은 가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고저정단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낮은 데는 안 살아요. 물 난리 나니까. 너무 높은 달동네도 싫어합니다. 딱 중간 정도를 좋아하죠, 중간. 그래서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 이론이 이제 전통적으로 배산 임순계. 높은 산이 뒤에서 북풍을 막아주고 겨울 바람을.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 집을 그쪽에 짓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끌어안는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유럽 사람들은 높은 데를 좋아합니다. 기후가 다소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유럽은 가장 좋은 땅은 신전이 찾아오고 있어요. 신전. 신전은 전부 낮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하늘과 맞닿아야 되니까 높기도 하지만 그런 데를 높은 데에서 살고요. 유럽은 산 위에는 신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부자들이 살고요. 땅바닥에는 가난한 애들, 거지들 사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기장 같은 거 있는데 근처에 사는 애들이 제일 못 사는 애들이에요.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그런데 근처에 사는 애들은 거의 뭐 노예 수준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르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비싼 데가 좀 약간 높은 데에 낮은 데예요. 베버리 힐스가 좀 높습니까? 그게? 높아요. 그러니까 걔들도 유럽 애들이라 약간 높은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높은 데는 싫어하죠.
달동네 그래가지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미국에 대해서는 나 잘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고 여러분 넘겨보시면 사회적 행정조항이 쭉 써놨는데 또는 511쪽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지역유인 막 많이 써져 있죠. 외울 필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거 절대 외우면 안 돼, 그런 거. 그런 거 외우다 보면은 이제 전 과목 다 점수가 안 나와요. 어느 이제 대략 뭐 나중에 구별하는 거 문제 풀 때 대략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건 이 크게만 정리하면 돼. 크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513쪽에 가시면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앞부분까지 일단 요약집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러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또 쉬었다 할게요. 자, 왔다 갔다 불편하실 텐데 요약집 189쪽입니다. 요약집 189쪽에 보시면 가치 이론인데 아까 여러분 가격과 가치는 이제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주로 1번하고 4번의 관점을 다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주의라는 것도 뭐 나중에 5, 6월 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할 거지만 뭐 봐두실 필요는 있고요. 가격의 기능은 됐어요. 기능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3번에 부동산 가치 특성 그랬는데 별 2개 하시고 일반적으로 교환의 대가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 줄에 자 부동산의 가치는 물리적 실체 가치가 아니고 소유권 기타 권리익의 가치이고 자 둘 이상의 권리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할 때 각각의 권리익에 대해서 가치가 형성된다. 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세 번째는 자 부동산의 가치는 장기적 변화에 형성되고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제 교소 장. 그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의 가치는 거래 당사의 개인적 동의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가 쉽다. 그래서 이렇게 네 군데 동그라미 하시면 기억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의 종류는 시장 가치 중심으로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 가치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192쪽에 가셔가지고 5번에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 그랬는데 자 거기도 별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발생 요인은 효, 상, 이유, 이전성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그런데 순서를 왜 그렇게 놔뒀느냐? 효용과 유효 수요가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이에요. 수요. 위에 2개가. 그다음에 아래 2개 상대적 희소성하고 권리 이전성은 다 읽어보면 주로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공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거지가. 이해하셨나요? 위에 2개는 수요, 아래 2개는 수요라고요, 공급이라고요? 공급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형성 요인인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 그게 영향 주는 것. 그래서 일반적 요인이죠. 일반적 요인이란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전반 일단 동그라미 전반. 쉽게 말하면 전국. 즉 일반 경제사회 부동산의 위치 활동 가치 순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 요인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과 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로 이번에 지역 요인인데 지역 요인이란 어떤 지역 내 부동산의 가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남양주에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는 자연적 조건과 일반적 요인의 상관결합으로 구성되고 대상 지역의 규모 특성을 형성하고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치 수준을 형성하는 요인이다. 남양주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개별적 요인이죠. 개별 요인이란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동산의 가치제 원칙 그랬는데 그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별 3개. 그래서 쉬었다가 이제 용어를 예정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뵙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 순서를 약간 제가 다르게 한다 이거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